8월의 서울은 찌는 듯이 무더웠다. 부산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KTX에서 내리자마자 아들로부터 문자가 왔다. 자신은 야근 중이니 알아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라는 내용이었다. 내 이름은 김영숙. 올해 68세다. 올해 68세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나는 아들 이도윤을 혼자 10만 잘 되면 나 자신으로 키웠다. 중학교 때 중학했다. 모든 뒷바라지를 도맡았다.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종로의 익숙한 골목길로 들어섰다. 이 단독주택은 나와 남편이 결혼 3년 차에 구입한 집이었다. 그때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다. 매달 대출금을 갚고 나면 생활비가 겨우 30만 원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버텨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 서자마자 가슴이 철렁했다. 현관 밖 발매트 위에는 열댓 켤레의 신발이 너저분하게 놓여 있었다. 남자 신발이 너저분하게 놓여 있었다. 내가 아끼던 동백꽃 타부는 누군가 발로 찼는지 비스듬히 넘어져 있었고 꽃잎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문을 열고 들어섰다. 시원한 냉기가 확 끼쳐왔다. 에어컨 바람에 기름 냄새와 달콤한 빙과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신발장 위에 놓아둔 방향제는 엎질러져 유리병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기름때가 둥그렇게 묻어 있었다. 열쇠를 현관에 채 걸어두기도 전에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빨리 와봐. 텔레비전에 저 여자, 바람 피우는 여자래. 우리 딸 그림 정말 잘 그린다. 이 벽은 앞으로 네가 그림 그리는 데 써도 돼. 응?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거실로 들어섰다. 차가운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봉투가 쌓여 있었고 소파에는 대여섯 명이 앉아 있었다. 7살,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2명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와 할 것 없이 소파 위에서 발을 구르며 뛰어놀고 있었다. 올해 설날에 새로 바꾼 미색의 거실, 카펫은 이제 원래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원래 벽에 걸려있던 나와 남편에 있던 나와 남편에 있던 나와 남편에 있던 나와 남편에 있던 나와 부엌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내밀더니 웃으며 나에게 말했다. 김 선생님 돌아오셨어요? 제가 도윤 씨한테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찹쌀떡 사오라고 했어요. 자세히 보니 며느리 최수빈의 엄마 박미선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녀는 손을 닦으며 나와서 정겹게 말했다. 아이고, 수빈이 오빠네 식구들이 애들 데리고 더위를 피해서 올라왔어요. 부산은 지금 너무 더워서요. 이 집 방도 넓고 6개나 되는데 다 같이 북적북적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나는 무의식 중에 위층을 올려다보았다. 가슴이 철렁했다. 6개의 침실? 그럼 나는 어디에서 자야 한단 말인가? 원래 쓰시던 안방은 그 언니네가 딸 데리고 이사 오느라 힘들었으니 안정감을 줘야죠. 김 선생님은 저기 베란다 쪽에서 주무시면 돼요. 거기가 공기도 더 좋고 시원하잖아요. 나는 잠시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든 찹쌀떡 봉투가 바스락거렸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도윤이는요? 야근이요. 박미선은 눈웃음을 지었다. 수빈이가 선생님 침대 시트도 갈아주고 있어요. 내일은 천막이라도 하나 달면 베란다에서도 잘 수 있을 거예요. 채광도 좋고 바람도 잘 통해요. 익숙해지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온 가족이 들어와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마음속에서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수빈이는 재혼이었고 7살짜리 딸을 데리고 시집 왔다. 나는 원래 반대했었다. 하지만 도윤이가 40살이 되도록 정착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늘 내성적이고 고독했던 아이가 겨우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니 나는 양보했다. 결혼할 때 나는 분명히 말했다. 이 집은 나의 혼전 재산이며
그들이 살게 해주는 것이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데 1년 만에 온 가족이 이사와 버렸다. 박미선은 몸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아이들에게 손을 씻으라고 불렀다. 나는 현관에 신발도 갈아 신지 못한 채 짐을 든 채 서서 거실의 소파 탁자, 벽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남의 집에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다. 도인이가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가 이내 웃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왔어.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이 사람들은 수빈이 식구들이야. 맞아요. 엄마. 그분들은 잠시 머무는 거예요. 부산이 너무 덥대요. 수빈이 엄마도 수빈이 딸 돌보는 걸 돕고 싶어 하셔서 겸사겸사 같이 지내는 거죠. 그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아이를 데리고 시집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수빈이가 좀 더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처가 식구들까지 다 들어오게 했어요. 나는 그를 보며 최대한 목소리를 가라앉혔다. 그는 조금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도 그 식구들 모르는 사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집에 강도 많고. 그럼 나는 어디에서 자야 해? 내가 물었다. 엄마는 베란다 바람 잘 통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거기 침대 하나 놓으면 괜찮지 않아요? 그는 이 말을 하고는 피식 웃었다. 마치 내가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베란다. 나는 평생 아파트에서도 살아봤고 교사 기숙사에서도 살아봤다. 나중에는 남편과 함께 대출금을 갚아가며 이 단독주택을 샀다.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는데 아들한테 베란다에서 자라는 권유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나는 짐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안방문은 닫혀 있었고 문틈으로 에어컨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수빈이 딸의 콧노래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서서 베란다로 향했다. 짐을 간이 침대 옆에 내려놓으니 바람이 세게 불어 플라스틱 화분이 쉼없이 흔들렸다. 나는 마치 이 집에 갇힌 외부인 같았다. 나는 여행 가방을 베란다 구석에 놓으며 바퀴가 배수구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집 안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방충망 너머로 식탁에 앉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냄비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웃음소리와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다. 화투를 치는 소리도 들렸다. 수빈이 오빠가 가장 목소리가 컸는데 패를 낼 때마다 몇 마디씩 덧붙였다. 이번엔 너 죽었다. 나는 쪼그리고 앉아 이불을 켰다. 원래 겨울에 쓰려고 아껴두었던 이불이었다. 부산에서 가져와 막 세탁해서 며칠 되지 않아 아직 햇살 냄새가 남아있었다. 베란다 타일 바닥은 좀 차가웠다. 나는 수건을 등 뒤에 깔고 겨우 기댈 수 있었다. 옆에 채소를 심어둔 스티로폼 상자 하나는 아이들이 박아 부서져 있었고 쓰디 쓴 오이 모종은 시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억지로 집안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듣지 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들렸다. 누군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이는 자겠다고 울고 보채고 박미선은 무서워하지 마. 여기는 이제 네 집이니까라고 달래고 있었다. 문이 살며시 열렸다. 도윤이었다. 그는 손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간이 침대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몸을 일으켜 이불을 뒤로 조금 당겼다. 그가 물컵을 내밀자 나는 받아 베란다 탁자 위에 놓았다. 마시지는 않았다.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수빈이 처가 식구들이 더위 피해서 올라온 거고 엄마가 애 돌보는 거 돕는 거니까 다른 뜻은 없어요. 나는 그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조금 불편해 보였다. 수빈이가 재혼인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새로운 가정에 다시 적응하는 게 때로는 불안할 수 있어요. 수빈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처가 식구들이 옆에 있을 때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게다가 수빈이 딸이 이제 겨우 7살이에요. 애들이 원래 좀 장난꾸러기잖아요.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나는 그를 보며 그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그를 낳을 때 나는 산고 끝에 열쇠 바늘을 꿰맸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했을 거라고 했다. 그때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런 말투로 나에게 다른 뜻은 없다고 말할 줄은 몰랐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는 일어섰다. 엄마, 일찍 주무세요. 베란다 바람 새니까 내일 제가 커튼 달아드릴게요. 문이 살며시 닫혔다. 그의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나는 다시 간이 침대에 누워 이불을 턱까지 덮었다. 문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와 발가락이 시려웠다. 천장에 난 금이 눈에 들어왔다. 그 금을 얼마나 오랫동안 쳐다봤는지 눈에서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지만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베란다의 햇살은 7시도 안 되어 눈부시게 밝았다. 밤새 간이 침대에서 자서 등은 뻣뻣했고 손발은 저렸다. 일어설 때 허리를 돌리자 뼈가 비틀리는 것 같았다. 부엌에서는 이미 죽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다. 박미선일 것이다. 그녀는 옥수수 알갱이를 넣어 죽을 끓이는 걸 좋아했는데 너무 달아서 질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수만 하고 긴팔 옷으로 갈아입은 뒤 장마고구니를 들고 나섰다. 골목 어귀의 재래시장으로 걸어갔다. 종로 이 동네는 그리 크지 않아서 채소 장수들과 주민들이 서로를 잘 안다. 내가 들어서자 몇몇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다. 나는 웃으며 답했지만 마음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다. 채소를 살 때 나는 항상 가장 안쪽에 있는 토마토 가게로 먼저 갔다. 김민정 아주머니네 가게였다. 그녀는 내 이웃이자 오랫동안 동네 부녀회장을 맡은 사람으로 영리하고 입이 빨라 동네에 무슨 소문이 돌면 항상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았다. 영숙 씨, 어제 돌아왔어요? 그녀는 토마토를 집어들며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젯밤에요. 그녀는 나를 한번 보고 내 뒤를 흘끗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영숙 씨네 집에 요즘 사람이 좀 많던데.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수빈이 처가 식구들이 며칠 머무는 거예요. 처가 식구들? 김민정 아주머니는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지난달에 그분 엄마가 부녀회에 와서 주택재산세랑 영숙 씨네 집이 몇 평인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 나는 집을 사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영숙 씨네 집 사정을 캐묻고 있었던 거였어. 내 가슴이 철렁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왜 그런 걸 물어봐요? 김 선생님이 나이도 많으니 유 원장도 일찍 서뒀을 거고 집 명의를 아들한테 넘길 거냐고 묻더라고. 김민정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이 집에 대출은 없는지도 물어봤어. 나는 장바구니를 든 손을 꽉 쥐었다. 영숙 씨 며느리가 재혼이라고? 나는 그 사람이 안정적인 삶을 찾으려는 건 이해해. 그런데 그 가족들이 영숙 씨 집에 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녀는 말을 마치지 않았지만 그 어조는 이미 충분히 무거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빈이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나는 그들을 이어주고 싶었어요. 도윤이도 쉽지 않은 아이니까. 도윤이는 착한 아이였지. 예전에는 나한테 쌀도 들어다 줬는데. 김민정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집이라는 게 솔직히 목숨줄이야. 영숙 씨가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남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진한 보라색 토마토가 담긴 바구니를 응시했다. 영숙 씨가 예전에 이 집이 혼전 재산이라고 말했었지? 그녀가 덧붙였다. 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그럼 됐어. 나중에 자기 식구도 제대로 못 챙기고 남한테 다 빼앗기지 마. 그녀는 말하면서 토마토 봉투를 나에게 건네주며 봉투 입구를 꽉 쥐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하고 재래시장을 나섰다. 발걸음이 휘청거렸다. 박미선이 지난달부터 그런 질문들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서울에 온 것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지난 반년을 되짚어보았다. 수빈이는 점점 더 많은 이유를 들어 처가 식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밤을 보내게 했다.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핑계를 댔고 나중에는 아예 가족들이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 올라오고 싶다고 했다. 그때 나는 도윤이가 단신이 사려 깊은 아내를 맞이했고 예전에 강압적인 여자치 지내도 괜찮겠지. 그녀의 강압적인 여자티니 어차피 집도 넓으니 같이 친구들과는 달리 부드러운 아내를 가고 아이를 데리고 내 아들에게 시집와준 것에 대해 나는 속으로 아이를 데리고 내 아들에게 시집와준 것에 대해 나는 속으로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너무 순진했던 것이다. 나는 장바구니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베란다에 있던 그 쓰디쓴 오이 모종은 이미 시들어 있었다. 지난밤 바람이 세게 불어줄기가 꺾인 모양이었다. 나는 떨어진 잎들을 주우며 마음이 허전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다. 베란다에 바람은 거셌고 나는 눈을 감아도 귀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집 안의 작은 소리들을 모두 들을 수 있었다. 수빈이 딸은 위층에서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번갈아 가며 샤워를 하고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누워 유리 밖에 갇힌 관객처럼 남들이 내 집에서 당연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거의 10시가 되었을 때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다. 메시지 알림이었다. 메시지 알림이었다. 집안 단체 채팅방이었다. 남쪽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온 친척들이었다. 평소에는 아무도 내 안부를 묻지 않았는데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나는 채팅방을 클릭했다. 맨 위에는 박미선의 긴 글이 올라와 있었다. 방금 공원에서 바람 쐴 때 지난 몇 년간 우리 딸이 아이를 데리고 낯선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내내 찬밥 신세였어요. 지금은 우리 가족의 집에서 쫓겨나 공원 벤치에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내일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서울숲 공원 벤치였다. 이미 밤이 되어 있었고 사진 속 그녀는 재킷을 입고 카메라를 향해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배경은 흐릿하여 그녀가 홀로 쓸쓸히 앉아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녀가 지금 집 안부엌에서 컵을 씻고 다 씻고는 수건으로 닦으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자 몇몇 친척들의 댓글이 보였다.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김 선생님이 예전에는 며느리를 그렇게 아꼈는데 정말 김 선생님이 못살게 군 거예요? 너무하다.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이런 모욕까지 당해야 하나요? 수빈이가 재혼해서 시집 온 게 얼마나 큰 희생인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에휴. 나는 한 줄 한 줄 글을 읽으며 마음이 싸늘해졌다. 이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내가 예전에 장주의 장례식에 갔을 때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이도윤이 어렸을 때 여름방학에 며칠 머물렀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앞뒤 사정을 묻지도 않고 나에게 전화 한 통해서 확인하지도 않고 사진 한 장만 보고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글 전체를 스크린샷으로 찍어 그 긴 사진과 함께 한 장 한 장 저장했다. 나는 서둘러 답장하지 않았다. 채팅방 같은 곳에서는 한마디 잘못하면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채팅창을 닫고 갤러리를 열어 스크린샷들을 새로 만든 폴더에 넣었다. 폴더 이름은 박미선이라고 지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서 나는 문득 예전에는 가족에게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눈치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도윤이가 어렵게 40이 넘어서야 온전한 가정을 꾸렸으니 양보해야 한다고 다독였다. 수빈이가 아이를 데리고 이 집에 들어왔으니 그녀도 고생했을 테고
한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분명히 알았다. 나의 인내는 그들이 나를 쫓아낼 이유가 되었다. 그들은 공손한 말투로 나의 침묵을 얻어냈고 사진 한 장으로 여론을 얻어내 나를 이 집에서 밀어냈다. 심지어 서울의 밤 벤치까지도 그녀의 억울함의 상징이 되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닫고 눈을 감았다. 베란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불 한쪽을 말아 올렸다. 나는 이불을 다시 몸 위로 당겼지만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진으로 여론을 만들 수 있다면 나도 증거를 남길 수 있다. 그녀가 한 입으로 친척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나는 한 통 한 통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해 둘 것이다. 언제 쓸지 모르니 일단은 말이다. 나는 오전에 김민정 아주머니가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박미선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동산 명예, 평수, 그리고 집값을 캐묻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갑자기 서울에 온 것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그들이 단지 넓은 집을 탐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나는 그들이 나를 이 집에서 몰아내고 도윤이에게 집 명의를 넘기게 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들이 단지 잠시 머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나는 그들이 아예 놀러 앉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박미선이 보낸 개인 메시지였다. 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갑자기 와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알아요. 하지만 수빈이가 지난 몇 년간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수빈이가 선생님 댁에서 좀 더 소속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척들에게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해명하지 말아주세요. 소속감이라니. 나는 비웃었다.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그 메시지도 스크린샷으로 찍어 같은 폴더에 넣었다. 이 집은 여전히 내 것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나를 집의 주인 자리에서 밀어낸 것이었다. 나는 몸을 옆으로 돌려 이불을 끌어안았다. 바람이 목덜미에 닿는 것이 마치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냉기 같았다. 멈추지 않았다. 아침 7시. 나는 평소처럼 재래시장에 가서 채소를 샀다. 고구마순 파는 아주머니 앞에 가보니 김민정 아주머니가 이미 가게를 닫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아주머니,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나를 한번 보더니 손에 든 행주를 내려놓고 가게를 옆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고 나를 데리고 뒤편 골목의 분식집으로 갔다. 따뜻한 두유 한 잔을 시켰다. 아직도 걱정이에요. 나는 애들로 말하지 않았다. 부탁할 일이 하나 있어요. 아주머니가 예전에 변호사 아는 분이 있다고 했었죠?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그녀는 두유를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진 변호사 말이죠. 그분 강남에 사무실 있어요. 가사, 상속, 부동산 분쟁 전문이니까 그분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혼전 재산 문제로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우리 집은 제가 결혼 전에 산 거고 지금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후에 계속 거기 살고 있어서 제가 걱정되는 건 그들이 딴 마음을 먹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김민정 아주머니가 재빨리 말을 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잠시만요. 제가 명함 보내드릴게요. 제 이름 대고 전화하시면 돼요. 고마워요.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식구들이 모두 집을 나선 후에야 전화했다. 정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내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오후에 한번 방문해달라고 했다. 서류를 자세히 볼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날 점심에는 박미선에게 머리 자르러 가야 해서 좀 늦게 들어올 거라고 일부러 말했다. 그녀는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김 선생님도 관리 좀 하셔야죠. 오후 3시 나는 강남의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나무 명패는 낮게 걸려 있었고 유리문은 깨끗하게 닫혀 있었다. 정 변호사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50대쯤 되어 보였고 말이 많지 않았다. 내 이야기를 다 들은 후 그는 딱 한마디를 물었다. 부동산 증명 서류 가져오셨습니까?
나는 가방에서 주택 소유권 증명서, 주택 매매 계약서, 그리고 남편이 남긴 유언장 한 권을 꺼냈다. 그는 빠르게 훑어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김 여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출하신 서류를 보면 이 단독주택은 분명히 김 여사님의 개인 혼전재산에 속합니다. 게다가 남편분도 유언장에서 이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아드님 가족이 입주했다고 해서 소유권 귀속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요즘 뭔가를 꾸미는 것 같아요. 저에게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려고요. 정 변호사는 나를 보며 말했다. 어떠한 증여, 신탁 또는 공동 소유 관련 계약에도 서명하지 않으셨죠? 네. 그럼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 내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첫째, 구두로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마십시오. 둘째, 모든 관련 대화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셋째, 집안에 녹음 장비를 설치하십시오. 그들에게 솔직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라는 말씀이세요? 불법적인 용도가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의로 된 집 안에서 녹화하는 것은 자기 보호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말한 모든 내용을 기록했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서둘러 행동하지 않았다. 먼저 전자제품 상점에 가서 소형 녹음기 2개와 감시 카메라 한 세트를 샀다. 나는 박미선에게 요즘 귀가 잘 안 들려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대사를 녹음해서 배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대충 듣고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부엌 구석에 카메라 한 대를 설치했고 거실 화분 뒤에 녹음기 한 대를 숨겼다. 위치는 모두 신중하게 골랐고 방에 누가 드나드는지, 서류 캐비닛을 뒤지는지, 위층 내 방으로 들어가는지 정확히 볼 수 있는 각도였다. 그날 밤 나는 베란다에 누워 머리 위에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늙어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다니.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었다. 요즘 나는 한 가지를 점점 더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나는 도윤이가 어렵게 40이 넘어서야 온전한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해서 참았다. 나는 수빈이가 아이를 데리고 시집와서 고생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양보했다. 나는 한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제 나는 분명히 알았다. 나의 인내는 그들이 나를 내쫓으려는 이유가 되었다. 그날 아침 도윤이는 일찍 출근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는 현관에 서서 나에게 말했다. 엄마, 오늘 빨래 좀 널어주세요. 간밤에 비가 좀 왔어요. 나는 그를 한 번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둘러 나갔고 구두 굽이 계단을 쿵쿵 울렸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 같았다. 나는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 접시를 치우는 척했지만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오늘 뭔가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10시도 안 되어 박미선이 위층에서 내려왔다. 손에 노란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빙긋 웃으며 내 맞은편에 앉았다. 김 선생님,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작은 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나는 접시를 싱크대에 넣고 손을 닦은 후에야 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봉투를 내 앞으로 밀어놓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이건 제 친구 변호사가 도와줘서 만든 초안인데 증여 계약서예요. 집 문제 말이죠. 나는 그 봉투를 만지지 않고 그저 그녀를 보았다. 수빈이가 김 선생님이 이 단독주택에 혼자 사시는 게 너무 외롭다고 하네요. 이제 수빈이가 도윤 씨한테 시집왔고 저희 가족도 이사 왔으니 집안에 드디어 좀 사람이 북적거린다고요. 그녀는 말하면서 식탁 위에 귤껍질을 벗겼다. 다만 집 명의를 일찍 도윤 씨 부부에게 넘겨주면 그들도 좀 더 마음 편하게 살고 아이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나는 듣고만 있을 뿐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갑자기 웃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김 선생님을 쫓아내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보세요. 김 선생님 방은 저희가 건드리지도 않았잖아요.
베란다는 바람도 잘 통하고 김 선생님이 채소 키우는 것도 좋아하시니까 나중에는 더 확장할 수도 있고요. 그녀가 이 말을 할 때 얼굴의 미소는 한정 흐트러짐도 없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마치 친척을 동네 행사에 참여시키려는 듯했다. 나는 그 봉투를 보았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다. 서명하면 소유권이 내 손에서 넘어가는 것이었다. 도윤이는 내 아들이지만 명의가 바뀌면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침묵하자 미소가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말투도 변했다. 김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김 선생님이 이성적인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어떤 일은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이 집의 가치는 저희보다 김 선생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낭비 아닌가요? 나이도 많으신데 이제 뒤실을 정리하셔야죠. 정말 혼자서 끝까지 사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이것은 내 혼전 재산이야. 도윤이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애는 김 선생님 아들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이 집을 그 애한테 안 남겨주면 누구한테 남겨준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려 하자 그녀가 먼저 말했다. 김 선생님이 서명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계속되면 도윤 씨가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제가 듣기 싫은 소리 하나 할게요. 김 선생님이 서명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나중에는 도윤 씨가 김 선생님 일에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모자 관계를 끊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천천히 물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다. 다만 도윤 씨도 나이가 적지 않아요. 그에게도 돌봐야 할 가정이 있고요. 김 선생님이 모든 것을 놓지 않고 평생 그가 모시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을 듣자 내 마음이 무엇인가에 베인 듯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면 한 가족이 함께 지낼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알았다. 그들의 눈에는 나의 양보가 배려가 아니라 기회였다. 나는 봉투를 내려다보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마를 만졌다. 오늘 머리가 좀 어지럽네.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 나는 말하면서 일어섰다. 그냥 거기 놔둬. 내일 다시 볼게. 그녀는 나를 몇 초간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수빈이 방에 가져다 놓을게요. 김 선생님이 생각 다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일어서서 슬리퍼를 질질 끌며 위층으로 올라갔다. 마치 내가 결국에는 타협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나는 베란다로 걸어갔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내가 거의 일주일 동안 잤던 간이 침대의 이불 한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나는 앉아서 흔들리는 이불을 응시했다. 마음속에서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그들은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잠시 머무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아예 명의를 도윤이에게 넘겨달라고 대놓고 말한다. 내가 늙었다고, 그에게 돌봐야 할 가정이 있다고 말한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증여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거절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시간을 끌며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할 것이다. 그들이 조급해할수록 허점은 더 많이 드러날 것이다. 나는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신뢰는 가장 연약한 것이라고. 나는 이 집을 내 노년에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 벽돌 한 벽돌 쌓아 올린 집이 어떤 계획의 일부로 전락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나는 눈을 감고 간이 침대 팔걸이를 짚었다. 바람이 베란다를 스쳐 지나며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했다. 나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들이 외출한 후 부엌 문을 닫고 계단 밑 작은 창고로 들어갔다.
하얀색 작은 캐비닛을 열고 수건 더미 속에서 숨겨둔 태블릿 컴퓨터를 꺼냈다. 그것은 내가 사람을 시켜 설치한 것으로 집안에 작은 감시 카메라 2대와 연결되어 있었다. 한 대는 부엌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한 대는 거실 화분 뒤에 숨겨져 있었다. 소리와 화면 모두 동시에 저장되었다. 나는 돋보기를 쓰고 화면을 재생했다. 날짜는 3일 전이었다. 시간은 오전 10시 53분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때 도윤이는 출근했고 박미선은 혼자 집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부엌 바닥을 닫았고는 내 방에 수건을 놓는 척했다. 그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그녀가 일회용 장갑을 끼고 내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열쇠로 서랍을 여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내가 보험증서, 건강보험증, 그리고 통장을 넣어두던 곳이었다. 그녀는 통장을 꺼내 한 장 넘겨보고 펜으로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다. 그러고는 통장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일어서서 사방을 둘러본 후 서랍을 살며시 닫았다. 나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그 장면을 끝까지 보았다. 나는 즉시 반응하지 않고 그저 심호흡을 한 후 그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USB에 저장했다. 그러고는 내 옷장에 잠가두었다. 요즘 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점점 더 느꼈다. 그들은 단지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가져가려는 것은 모든 것이었다. 나는 휴대전화 연락처를 눌러 익숙한 번호로 전화했다. 여보세요. 지은이니? 나 영숙이야. 김 선생님,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요. 혹시 몸이라도 불편하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는 내가 은퇴하기 전에 제자였고 지금은 어느 지방 은행지점의 지점장이었다. 내가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도윤이 명의로 된 계좌의 최근 3개월간 자금 흐름을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선생님 아들 계좌요? 선생님이 그분의 위임 대리인이세요? 아니야. 그냥 그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그녀는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김 선생님,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말씀드려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물으시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잠시 기다리자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분은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매주 현금을 대량으로 인출했어요. 금액도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마치 도박빚을 갚는 듯한 숫자였어요. 그분 계좌는 이미 마이너스 상태이고 사채 3건의 이체 기록도 있어요. 총액은 대략 3,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몇 번의 이체는 하는지라는 여자에게 송금되었어요. 선생님 며느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나는 휴대전화를 든 손을 천천히 꽉 쥐었다. 손가락이 차가워졌다. 선생님 아들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지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혼자 ATM 앞에 앉아 멍하니 있기도 했고요. 고맙다, 지은아. 오늘 이 통화는 없었던 걸로 할게. 나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다.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단순히 이 집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었다. 내가 가장 믿고 아끼던 아이마저 이미 궤도를 벗어났던 것이다. 다만 내가 줄곧 마주하려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나는 늘 도윤이가 성격이 유약해서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돌아와서도 그저 괜찮다고만 했다. 여자친구를 사귈 생각이 없냐고 물으면 아직 이르다고 했다. 결혼 후 생활이 어떠냐고 물으면 늘 잘 지낸다고 했다. 나는 그가 정말 잘 지내는 줄 알았다. 이 순간이 되어서야 그가 모든 것을 나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나에게 숨기고 있어야. 나는 몸을 지탱하여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마음은 더 차가웠다. 그 3,500만 원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내가 수십 년간 가르친 교육이 결국 그가
지금 겁먹고 물러서고 숨기는 이유가 된 것이 두려웠다. 나는 그의 나약함을 순종으로 착각했고 그의 침묵을 효도로 여겼다. 그리고 이제 진실이 한 겹 한 겹 드러나고 있었다. 박미선은 갑자기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내 재산과 서류를 미리 알아보고 있었다. 수빈이는 안정감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뒤에서 묵인하거나 심지어 계획에 참여한 주동자였다. 그리고 도윤이는 그는 그 중간에서 멍하니 서서 그들이 나를 궁지에 몰아 베란다로 밀어내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보았다. 일요일 점심 나는 10가지 음식을 만들어 식탁에 올렸다. 박미선은 아직도 좀 놀란 듯했다. 김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넘치세요? 나는 웃었다. 다 같이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제대로 된 식사 한 번 같이 안 먹었잖아요. 마침 어제 시장 구경하다가 재료 좀 사서 겸사겸사 한상 차려봤어요. 그녀는 더 묻지 않고 오히려 두 마디 칭찬을 했다. 아이고, 이 닭볶음탕은 한눈에 봐도 오래 끓인 것 같네요. 맛도 진하겠어요. 도윤이와 수빈이도 차례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수빈이는 딸을 안고 있었고 아이는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며 닭다리를 집어먹었다. 나는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그의 눈빛은 약간 흔들렸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다 모였니? 나는 고개를 들어 거실을 보았다. 12시인데 누가 아직 안 왔지? 도윤이가 물었다. 현관벨이 울렸다. 나는 일어서서 문을 열었다. 김민정 아주머니와 그녀가 약속했던 이웃 두 분, 박상철 할아버지와 이정희 할머니였다. 모두 동네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어르신들로 평소 동네에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 집과는 예전부터 명절마다 인사를 나누던 친숙한 얼굴들이었다. 먼저 앉으세요. 나는 그들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식탁으로 돌아왔다. 엄마, 왜 그분들을 초대했어요? 식사라도 하시게요? 도윤이가 물었다. 나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분들도 우리 세대의 어르신들이야. 그분들이 어쩌면 내가 한 가지 일을 증언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식탁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도윤이, 수빈이, 박미선, 그리고 닭다리를 뜯고 있는 어린 딸아이까지.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부른 것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어서요. 이 집은 제가 1995년에 제 개인 혼전 재산으로 구입한 것이고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모두 알고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최근에 누군가 증여계약서를 가져와서 저에게 서명하라고 했어요. 박미선이 즉시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김 선생님, 그건 그냥 제안이었지. 아무도 김 선생님한테 강요한 적 없어요.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도윤이를 보았다. 너는 내 이 집에 손대지 않겠다고 말했지? 그렇지? 도윤이는 내 지목에 약간 망설였다. 엄마, 저는 그냥 모두가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마음 편하게 살려면 소유권을 이전해야만 마음이 편한 거니?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 계약서를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수빈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딸의 어깨를 잡고 뒤로 조금 물러섰다. 시선은 부엌으로 향했다. 저는 그냥 좀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작았다. 엄마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저희가 이 집을 물려받으면 엄마를 돌봐드릴 수도 있고요. 너희가 말하는 돌본다는 게 내 서랍을 뒤지거나 내 이웃에게 집값을 묻는 거니? 장면은 몇 초간 정적에 휩싸였다. 괴종시계만 똑딱똑딱 울리고 있었다. 박미선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더 이상 공손하지 않았다. 김 선생님, 도윤 씨가 40대인데 재혼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 선생님은 아들 생활을 안정시켜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이리저리 집을 캐묻고 다니는 건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요? 나는 그녀를 보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너희들은 처음부터 이 집에 들어올 계획을 세웠던 거구나. 처음에는 아이, 다음에는 노인, 마지막에는 친척들까지.
소파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탁자는 짐으로 넘쳐나고 베란다는 내 침대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좋다고 쉽게 말하는구나.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내가 겁이 나서가 아니었어. 도윤이가 아직 나를 믿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 박미선이 말을 끼어들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 나는 오늘 너희가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감사하라고 바라지도 않아. 내가 이 세 분 이웃을 여기에 모신 것은 모두에게 분명히 듣게 하려는 거야. 오늘부터 나는 이 집을 법적 보호 목록에 올릴 거야. 어떤 사람도 나의 서면 허가 없이는 서류에 접근할 수 없으며 소위 증여 협상을 할 수 없으며 이정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더 낫지. 공적인 일은 공적으로, 사적인 일은 사적으로 해야지. 영숙 씨가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을 함부로 남들이 넘볼 수 없게 해야지. 김민정 아주머니도 차갑게 웃었다. 예전에는 영숙 씨가 불합리하다고 말했지만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가 뭘 꾸미고 있었는지 다 들었어. 나는 도윤이를 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잘못한 아이처럼 보였다. 나는 그를 꾸짖지 않았다. 그저 피곤했다. 박미선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가는 이미 굳어지기 시작했다. 수빈이는 고개를 숙였다를 달랬고 도윤이는 입술을 꽉 다물고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태블릿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은 부엌 구석에 숨겨진 감시 카메라의 영상이었다. 박미선이 장갑을 끼고 내 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지고 통장을 펼치고 종이에 메모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강했다. 이게 뭐야? 나를 몰래 찍었어. 그녀는 반박하려 했다. 여기는 내 집이야.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나는 당신의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았어. 당신이 내 방에 들어간 행동은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야. 나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다. 단체 채팅방에 그녀가 올렸던 그 긴 사진과 글이었다. 너는 내가 너희를 쫓아내서 공원에서 노숙하게 했다고 말했지. 그런데 그날 밤 너는 어디에 있었니? 그녀는 잠시 할 말을 잃고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도윤이를 보았다.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나는 말을 이었다. 너는 알면서도 막지 않았어. 이어서 나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은이가 나를 위해 준비해준 은행 계좌 기록 사본이 있었다. 이도윤의 지난 3개월간 대량 현금 인출 내역과 채무 계좌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차가운 탁자 위에 펼쳤다. 이 3,500만 원은 도박이니 아니면 다른 일이니? 그리고 이 몇 번의 이체는 한은지라는 여자에게 송금되었는데 수빈이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야. 수빈이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나는 네가 결혼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 나는 그 여자가 너를 받아들이고 이 가정을 함께 돌보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결과는 뭐야? 그 여자는 자기 엄마가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 것을 묵인했고 너는 몰래 다른 여자에게 돈을 송금했어. 도윤이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목을 대가 움직였고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마치 교단에 서서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학생 같았다. 나는 원래 여지를 남겨두고 이를 끝까지 몰아붙이지 않으려고 했어.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너희들은 너무 탐욕스러워. 이제는 숨기지도 않는구나. 나는 방으로 들어가 계약서 한 부를 가져와 이정희 할머니에게 증인으로 건넸다. 이 집은 제가 어제 이미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매자는 남쪽 지방에서 일하는 은퇴부부로 2달 내에 이사 올 예정입니다. 매각 대금은 전액 제 명의의 노후 신탁계좌로 입금될 것이며 불변의 원금으로 설정되어 저 본인의 의료비와 생활비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모든 사람을 훑어보았다. 도윤이는 현금 인출 권한이 없고 상속 자격도 없습니다. 수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팔았어요? 수빈이가 날카롭게 물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에 계속 살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 가족은 어디에서 살아요? 박미선이 일어섰다. 목소리가 통제불능이 되기 시작했다. 그건 너희들 문제야. 나는 문 쪽을 향했다. 그들이 왔어. 현관 벨이 울렸다. 이삿짐 센터였다. 나는 이미 3명의 기사분들과 약속해두었다. 그들은 등록 목록을 들고 들어와 옮길 물건들을 확인했다. 박미선이 가져온 꽃무늬 찻잔 세트, 수빈이 딸의 아동용 접이식 침대, 거실의 조립식 수납장, 그리고 전주라고 적힌 옷상자 3개. 수빈이가 달려가 막았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는 살 곳이 없어요. 선생님이 저희가 살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나는 너희가 오래 살 수 있다고 말한 적도 없고 이 집을 가져갈 수 있다고 약속한 적도 없어. 이제 나는 그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뿐이야. 도윤이는 벽에 기대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다. 그는 심지어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막으려 하지도 않았다. 수빈이의 눈빛은 점점 무너져 내렸다. 하나하나의 종이 상자가 밖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며 입술을 깨물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는지 그의 품에 숨어 조용히 물었다. 엄마, 우리 집에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김민정 아주머니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오늘 증인이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잘했어요.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지. 단독주택을 떠나던 날 햇살은 유난히 밝았다. 나는 차에 앉아 거의 30년 가까이 살았던 그 낡은 집을 뒤돌아보았다. 마음속에는 아쉬움 대신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 있었다. 집을 판 후 나는 서울 교외의 고급 요양원을 고르는 데 시간을 보냈다. 환경은 조용했고 공원에 인접해 있었으며 교통도 편리했다. 건물은 높지 않았고 3층짜리였다. 담장 밖으로는 개수나무가 가득한 가로수가 늘어서 있었다. 내 방은 2층에 있었고 남향으로 작은 베란다가 있었다. 빨래를 널고 꽃을 키우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부엌은 독립되어 있었고 나는 직접 밥을 해 먹겠다고 고집했다. 요양원 직원은 원래 내가 나이가 많으니 식당밥을 먹으라고 권했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다른 요구는 없어요. 직접 밥을 해 먹을 수 있다는 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방은 소박하게 꾸며져 있었다. 커튼은 내 손으로 직접 꿰맨 미색 바탕에 작은 주황색 꽃들이 수놓아져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나와 남편이 예전에 남이섬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 해 남편이 부산 지점으로 전근을 가서 나는 그를 따라 이사하는 길에 그 사진을 찍었다. 나는 베란다에서 따뜻한 차를 우려 마시며 햇볕을 쬐고 있었다. 맞은편 건물 옥상에 널린 이불들을 보며 마음이 천천히 평온해졌다. 3달이 지났다. 나는 아주 잘 적응했다. 매일 아침에는 주민센터 활동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신문을 읽고 저녁에는 가끔 뉴스를 보거나 라디오를 조용히 듣는다. 나는 발을 담그고 주황색 작은 등을 켰다. 천장을 보며 어쩐지 도윤이가 막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애가 어렸을 때 아팠을 때 나는 밤새 잠 못 자고 그를 안고 부엌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빗방울이 양철 지붕에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많은 일을 나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할 생각도 없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나도 먼저 연락할 생각은 없다. 그의 삶은 그가 책임지고 나의 노년은 내가 책임진다. 창밖에서 밤새가 낮게 우는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지하철이 역에 진입하는 소리가 규칙적이고 부드럽게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이기도 했다. 내 손 안에 있어야 비로소 편안한 노년이 있는 것이다. 김영숙은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나약함으로 비치고 한숨 참는 것이 탐욕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주인이 안반에서 베란다로 쫓겨나고 야박하다는 꼬리표가 붙어 심지어 단체 채팅방의 웃음거리가 될 줄은 몰랐다.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 이미 공모하여 그녀의 집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재산으로 여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울부짖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증거를 수집하고 진실을 밝혀내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공간을 지켜냈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냈다. 그녀는 다만 대부분의 사람보다 더 일찍 깨달았을 뿐이다. 노년은 가족의 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쇠를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 우리도 그녀처럼 부엌에 서서 집안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 집에서 내가 설 자리는 아직 있을까? 하고 자신에게 물을 날려올지 모른다. 당신도 이런 억울함, 무력감, 그리고 서늘함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이 채널의 모든 이야기는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댓글 공유 등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토론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의 3,000명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에 만나요.